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독학사 2단계 마케팅 언론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번에는 우리 마케팅 포피 중에서 이제 프라이스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21번도 프라이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케팅 믹스 포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몇 개의 제품을 결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 결정, 가격, 프라이스에 관련된 문제이다. 여기 보면 사양 제품, 옵셔널 프로덕트 프라이싱 이런 것들도 있고, 옵션을 붙이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빼면 옵션을 마이너스 옵션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제품 라인 가격 결정, 프로덕트 라인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격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가격대. 10만원대, 20만원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세 번째, 이것도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이 빈출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종속 제품 가격 결정, 캡티브 프로덕트 프라이싱이라고 하기도 하고, 캡티브에 캡티브. 부여잡는 거죠. 종속 제품 가격 결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획 가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포획 가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노획 가격, 포획 가격, 종속 제품 가격 결정.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제 같이 합쳐져 있는 거죠. 만약에 면도기가 있어요, 면도기. 면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면도 날이 가장 중요한 거죠. 플러스 면도기를 몇 개 주는 거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하드웨어보다는 가격을 결정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는 종속 제품 가격 결정. 면도기 안에 면도 날이 딱 붙어서 종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걔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린터와 또 뭐 있어요? 잉크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와 토너 이런 것들. 가격이 어떤 게 비싸요? 토너가 훨씬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종속 제품 가격 결정. 자, 문제에서는 몇 개의 제품을 결합해서 할인된 가격. 결합됐는데 제품이 이렇게 묶음이 있어요. 묶어가지고, 묶으면 이게 만약에 1,000원, 1,000원, 1,000원 해가지고 묶여서 3,000원이 돼야 되는데, 묶이면 가격이 2,500원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뭘까요? 묶음 제품 가격 결정. 다른 말로 하면 번들링이라고, 번들링. 우리 번들링 알죠? 번들이라고 들어봤습니다. 묶음을 갖다 우리 번들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것들 번들 뭐 있어요?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 플러스 그죠? 감튀도 있고 뭐요? 콜라도 있단 말이죠. 이거 묶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물론 단품으로 판매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우리는 묶음 제품 가격 결정이라고 한다. 물론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묶음 제품 가격 결정에서 보면 순수 묶음도 있고 혼합 묶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22번 가도록 하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정보 왜곡 현상이나 정체 현상. 중요한 게 뭐야? 정보를 왜곡하는 현상 또는 정체 현상. 이런 것들 일으키는 어떤 요인들이 있어요.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샌더가 있죠. 정보를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정보를 보내는 사람. 그냥 보내진 않고 이때 중요한 거는 부호화해서 아니면 암호화해서 뭐 인코딩이라고 인코딩. 보낸단 말이죠. 보내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때 부호화된 게 어때요? 풀리겠죠? 풀리겠죠. 해독된단 말이죠. 해독. 우리 디코딩이라고 그래, 디코딩. 해독이 돼서 누구한테? 그쵸? 받는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리시버한테. 수신자죠. 이런 단어가 나와요. 발신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보면 발신자가 또 있고, 이 발신자가 인코딩해서 부호화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매체를 통해서 반드시 가요. 채널이라고 그러죠.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때 해독이 된단 말이죠. 수신자한테, 리시버한테 간다는 얘기야. 리시버는 이때 어떤 매체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어때요? 어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행동. 어떤 구매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보는 탐색 활동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행동을 통해서 뭐 피드백도 일어나고요. 또 뭐 전달되는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발신자가 부호에서 뭔가 보내고 메시지가 전달되고 해독되는 과정, 어떤 행동하는 과정, 피드백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얘네가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안 좋은 영향, 뭔가 왜곡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노이즈라고 그래요. 노이즈. 왜곡 현상을 일으킨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 노이즈라고 한다. 여기 뭐 장애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2번.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다. 23번에 보면 유통 경로가 필요한 이후 가장 옳지 않은 거. 유통 경로죠. 이건 플레이스에 관련된 마케팅 포피 중에 플레이스에 관련된 문제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유통 경로를 통해서 분류 기능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구색을 제공한다. 구색, 어서트먼트라고 합니다. 어서트먼트. 소매상들이 여러 누구예요? 제조업자라든가 아니면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묶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구색을 만들어 주는 거야. 다양한 구색을 제공한다. 적절한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건 조금 애매하죠. 세 번째, 거래 비용, 그다음에 거래수를 줄여준다.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을 해요.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생산자가 있어요. 생산자가 만약에 셋이 있어요. 여기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엄청 많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5명만 있어요. 5천만 명인데 5명만 있다고 친다면 만약 중간에 누구? 유통기관이 없습니다. 도매상이라든가 소매상 같은 유통기관이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어때? 지네들끼리 이렇게 거래를 직접 해야 된단 말이죠. 어때요? 3 곱하기 5만큼 3 곱하기 5해서 15가지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물론 소비자는 엄청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현실적으로는 유통기관이 있어요. 유통기관. 그래서 여기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그럼 생산자들은 이마트한테 물건을 납품하면 되겠죠. 납품하면. 소비자들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편리성이 높은, 접근성이 좋은 데 가서 물건을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3 더하기 5가 된다라는 거예요. 8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거래 비용, 거래 수를 최소화시켜주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래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유통이다. 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바로 유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유통 경로가 있다라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생산성이란 것은 생산자, 제조업자의 문제라는 거. 유통 경로와는 거래가 멀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24번. 24번은 STP 중에서 타겟팅에 관련된 문제다. 타겟팅. 문제가 꽤 길죠? 소비자는 각자 독특한 욕구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잠재적으로 각 소비자를 서로 다른 표적 시장으로 본다. 표적 시장에 관련된 문제죠. 타겟팅에 관련된 문제이다.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그 다음부터. 회사 특성을 고려해서 넓게, 좁게 또는 이들의 중간 정도 등 적절한 수준의 세분 시장을 선정하게 된다. 다음 중 표적 시장의 수준이 가장 넓은 거, 문제는 이거였네요. 표적 시장의 수준이 가장 넓은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체 시장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4가지 기준, 지리적인 기준,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 심리 묘사적인, 구매 행동적인 기준에 따라서 시장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중에 나는 여기 A 시장을 선택할 것인지, B 시장을 선택할 것인지, C를 선택할 것인지, D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타겟팅 하는 거예요, 타겟팅. 이때 어떤 제조업자는, 어떤 기업은 자, 우리는 여기 A그룹을 우리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우리는 하나의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전체 시장 모두를 갖다가 어필할 거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중에 문제에서는 표적 시장의 수준이 가장 넓은 거, 하나의 마케팅 믹스로 전체 시장을 소구하려는 전략, 이게 뭐냐 이거야. 비차별적인 거, 비차별적인 거. 비차별적인 시장보다는 마케팅이죠. 비차별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차별적인 시장, 뭐 표현이 좀 그래요. 비차별적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차별적 마케팅, 이 3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하나는 비차별적 마케팅이 있고, 비차별적 내지는 무차별적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차별적 마케팅. 비차별적 마케팅은 하나의 마케팅 믹스로 전체 시장을 소구하는 전략이고, 차별적 마케팅 전략은 뭐예요? 자, A, B, C, D 각각 다른 마케팅 믹스로 공략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중적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집중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재무적인, 인적인, 물적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에만 몰빵하는 전략을 우리는 집중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번. 아까 했던 문제죠? 포피와 포시를 대별하는 문제다. 포피와 포시를 갖다가 우리 연결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프라이스는 뭐예요? 프라이스는 코스트. 프로덕트는 커스터머 밸류. 플레이스는 뭐예요? 플레이스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아니죠. 커스터마이제이션 이건 아니에요. 커스터마이제이션 뭐예요? 커스텀 해준다라고 하잖아요.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플레이스는 뭐예요? 유통이잖아요. 유통. 공급자 측면에서는, 제조업자 측면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잘 유통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 가장, 그쵸, 편리한, 가까운, 아니면 접근성이 좋은 마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백화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뭐야? 편리해요, 편리. 컨비니언스. 편리해, 편리.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프로모션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26번입니다. BCG 매트릭스가 나왔죠? 아주 쉽게 나왔어요. 자, 우리 BCG 매트릭스에서는 문제아도 나오죠, 문제아. 그 다음에 스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캐시카우도 나오죠? 마지막으로는 도구 이렇게 나온다면 도구. 이때 이렇게 나누는 어떤 변수가 있단 말이죠.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 하나는 시장 성장률이에요. 그냥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상대적, 렐러티브죠, 렐러티브. 정답은 4번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27번, 태양열을 이용하는 온수기를 제작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수압 분석을 합니다. 위협 요인, SWOT죠. 강점, 약점, 기회, 위협입니다. 이 두 가지,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고, 자, OT는 뭐야? 이거 외부적인 요인들이에요. 통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위협 요인, 수릿. T를 묻고 있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온수기를 제작하는 회사 입장에서 위협 요인이 뭐냐 이거야. 신규 업체가 증가하면 위협 요인 되겠죠? 오케이. 자, 석유 가격의 상승. 석유 가격의 상승.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경제 상태를 본다면 석유 가격의 상승은 어때요? 우리 경제에 매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지만 태양열이잖아요. 태양열을 이용하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더 좋아요. 석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다른 대체 자원들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태양열, 매우 중요한 재생에너지 아니겠습니까? 2번이다, 2번.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는 뭐예요? 위험 요인이 아니라 아까 오퍼튜니티예요, 오퍼튜니티.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태양열 관련돼서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석유 가격이 올라주면 올라줄수록 태양열 이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된다. 경쟁사가 가격을 인하시키면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죠. 기술 혁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된대요. 태양열이 또 다른 놈으로 대체된다면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 아주 좋은 문제 잘 만들었습니다. 28번 다음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에서 별표에 알맞은 집약적인 성장 전략. 이고르 엔소프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이고르 엔소프의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란 게 있죠.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들어가는 것, 우리는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합니다. 시장 침투 전략.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들어가니까 경쟁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몰래 침투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신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이거 다각화라고 합니다. 최근 기출문제죠. 다각화 전략. 나머지는 신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 뒤에 들어가 있는 놈이 이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것, 시장 개발이에요, 시장 개발. 여기 신 뒤에 제품이 붙어 있단 말이죠. 자, 신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들어가는 거, 제품 개발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자, 29번. 자, 구매 후 부조화, 인지 부조화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 나왔네요. 구매 의사결정 5단계요. 자,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5단계.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인식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정보를 탐색하는 거였죠? 정보를 탐색한다. 자, 정보 탐색 단계에서는 내적 탐색, 외적 탐색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보코드 셋 기출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보가 탐색됐으면 탐색된 정보들을 대상으로 대안을 평가해야 돼요. 대안 평가한 다음에 구매 행동을 하겠죠? 구매 행동, 액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름하여 구매 후 행동이다. 포스트 액션이죠. 구매 후 행동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이게 저관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고관여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과 만족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인지 부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술한 건 뭡니까? 구매 이후에 의사결정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인 불안감, 불편감, 불만이 가득 차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라고 한다. 자, 문제 30번. 축구 선수가 입은 유니폼 광고를 보았을 때처럼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가 노출되는 거, 의도하지 않은 거, 뭐예요? 우연적인 거죠? 의도적 노출은 아니겠죠, 이거. 우연적 노출이다.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31번. 마케팅 핵심 개념. 문제 1번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가 뒤에 나왔죠. 31번으로 나왔어요. 마케팅의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을 묻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구매력이 뒷받침된 욕구를 우리는 수요라고 한다. 수요.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바잉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구매력이 뒷받침된 욕구를 우리 수요. 특히 어떤 수요? 유효 수요라고.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구매력이 없는 수요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 마케팅적으로는. 마케팅의 목표가 뭐예요? 마케팅의 목표 자체는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게.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매출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판매하기 위해서는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가 아니라 구매력이 뒷받침된 욕구를 가진 수요,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정답 1번이에요, 1번. 두 번째, 수요란 기본적인 만족이 결핍된 것을 느끼는 상태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 니즈라고 그래요, 니즈. 니즈. 구매 욕구죠. 니즈라고 합니다. 필요죠. 나머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해설 한번 참조해 주세요. 32번 가도록 하죠. 32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32번. 아까 이고르 에소프와 마찬가지로 매우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클 포터다. 마이클 포터. 5 폴시스 모형이 있죠. 우리 산업 전체의 어떤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이 있단 말이죠. 이 유명한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 가운데는 기존 기업이 있어요.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 있죠.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 너무 높으면 뭘? 레드오션이에요.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또 잠재적 진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잠재적인 진입자. 지금 당장은 아닌데 잠재적으로 향후에 나를 갖다가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나를 대체하는 애. 아까 뭐 태양열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대체제, 재생자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죠. 대체제. 대체제의 위협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양옆에서도 또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뭐예요? 공급자의 협상력.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원료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원료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위협 요인이 된다는 거죠. 또 구매자가 있습니다. 구매자의 협상력. 우리 제품을 사주는 애들인데 엄청 많이 사주는 애들이야. 우리한테는 그쵸. 큰 빅바이어란 말이죠. 얘네들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해요. 우리한테는 위협 요인이다. 구매자의 교섭력은 다른 말로 하면 협상력이죠. 공급자의 협상력, 구매자의 협상력, 교섭력 좋습니다. 잠재적 진입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 그죠?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이죠, 위협. 이것도 맞는 것이고 4번 기술의 발전 속도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필립 코틀러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프로덕트에 관련된 문제다. 프로덕트.
제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글뱅이 3개가 나오죠. 핵심 제품, 유형 제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확장 제품이란 게 있다. 자,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제품의 차원 중 3차원이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 이 중에서 판매 후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 뭐냐? 이거 여기. 핵심 제품은 가장 기본적인 편익만 제공하는, 베이직한 베네핏만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예를 들면 옷입니다. 옷은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가려주는 역할, 보호해주는 역할만 해준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유형 제품이라고 있다. 유형 제품은 핵심 제품 플러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상표도 좀 붙였으면 좋겠고, 스타일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품질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붙는 거, 부가적인 속성이 붙는 게 바로 유형 제품. 그 다음에 확장 제품, 어거먼트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확장 제품은 유형 제품에다가 플러스 AS 기능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보증이라든가, 그렇죠? 배달이라든가, 나중에 뭐 어떤 고쳐주는 컴플레인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이죠. 판매 후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은 뭐다? 확장 제품이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34번. 자, 다음 중 촉진 전략, 프로모션에 관련된 마케팅 포피 중에서 프로모션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특히 옳은 것이니까 네 개 지문을 모두 다 알아야만 맞출 수가 있겠다. PR은 홍보보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우리 이제 4가지가 있어요. 프로모션 전략이 4가지 있어요. 하나는 광고, 홍보. 요즘에 홍보보다는 PR을 많이 쓰죠. PR. 광고, PR, 판매 촉진,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이 4가지가 있어요. 인적 판매까지.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PR이라는 거, Public Rel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홍보를 포함한다. 홍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2번, 인적 판매의 장점은 피드백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인적 판매 어때요? 사람이 어떤 판매 영업사원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직접 제품을 설명하고 어때요? 피드백을 통해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 가장 큰 장점은 피드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답 2번이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든다. 세 번째, 판매 촉진의 단점은 효과 측정이 어렵다. 효과 측정이 어렵다라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광고죠, 광고. 광고를 그냥 막 때려대는데, 융단 폭격식으로 막 때려대는데 이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사는지는 알 수가 없다. 뭐 등등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정답 2번입니다. 자, 35번이죠. 이마트와 같은 대형 소매점은 그 소매점의 상표가 붙은 제품을 판매한다. 이러한 상표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프로덕트 관련된 문제이고 이 중에서도 브랜드에 관련된 문제다. 브랜드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 브랜드 관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MB와 PB죠. MB vs PB. 그렇죠? 그러면 브랜드 인지에 관련된, 브랜드 인지도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잘 돼요. 2가지가 나오는데 브랜드 인지도 또는 MB와 PB. MB는 내셔널 브랜드죠. 제조업자 상표라고 그래요. 제조업자, 제조업체 상표라고 합니다. 농심, 신라면 같은 게 이런 것들이죠. PB,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E+. 이마트에 보면 E+가 있어요. 이마트 우유가 나오죠. 자체적으로 E+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름 보면 우유에 보면 위에 보면 여기 E+라고 있어요. E+. E+ 우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 PB라고 하죠. PB.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합니다. 유통업체 상표 내지는 중간상 상표라고 그러죠. 자, 36번. 36번은 서비스의 본질적인 특징이 아닌 것. 서비스가 나오는데 서비스도 잘 나오죠. 아까 7P도 서비스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거는 4P 플러스 3P 해가 3가지가 붙어 있었죠. 하나는 people이라는 게 붙어 있었고 하나는 프로세스, 하나는 피지컬 에비던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 서비스 관련된 게 잘 나와요. 아까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또 서비스 품질 관련해가지고 서브컬 모형이 나왔었죠. 서브컬. PGB가 만든 서브컬 모형 중에서도 RATR.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세 번째는 이제 서비스의 특징이에요. 서비스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 서비스 관련된 거 중요한 문제는 다 출제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서비스 특징 네 가지를 보통 얘기하죠. 네 가지. 이름하여 무비소위. 무형성, 비분리성, 소멸성, 이질성 이렇게 하죠. 서비스는 형태가 없습니다. 무형성이에요. 무형성. 여기 나와 있죠?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다. 두 번째는 비분리성이에요. 비분리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비분리성이라고 한다.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이 아니죠. 비분리성이에요. 비분리성. 동시성이라고 그러죠. 틀렸네, 이거. 틀렸네. 특성이 아닌 거는 4번이다.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이 아니라 비분리성. 소는 소멸성이죠. 서비스는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피곤합니다. 집에 갔더니 아들내미한테 야, 어깨 좀 주물러봐. 어깨 주물르는 서비스겠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5분 해주면 시원합니다. 근데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성. 페리셔블이죠. 마지막 2는 이질성이죠. 서비스 하는 사람마다 서비스가 다른 것이고, 큰아들이 할 때 다르고 작은 아들이 할 때 다르고 딸이 할 때 다른 것이죠. 이질성. 받는 사람도 그 느낌이 다 다를 수가 있고 하는 사람도 다 다를 수가 있다. 네 가지요. 무비소위, 무형성, 비분리성, 소멸성, 이질성. 이 중에서도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이 아니라 비분리성 내지는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이질성은 다른 말로 하면 비표준성이라고 그래요. 비표준성이라고 한다. 근데 또 하나, 소멸성 관련돼서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비저장성.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비저장성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서비스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입니다. 37번. 다음 중 경쟁사의 진입이 예상되고 경험 곡선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클 때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 경험 곡선 효과는 뭡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학습 효과예요. 학습 효과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단위 만들 때는 5분이, 10분이 걸렸어. 그 다음에 2개 만들 때는 8분씩 걸리네. 16번이 걸렸다는 얘기죠. 제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4개 만들 때는 5분밖에 안 걸렸어. 이런 식으로 점점 어때요? 시간이 줄어들어서 많이 생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세계 2차 대전 때 비행기 생산할 때 나왔던 어떤 경험적인 효과를 갖다가 이론을 만든 거예요. 경험 곡선 효과 내지는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때요? 생산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다음 중 경쟁사의 진입이 예상돼서 경험 곡선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클 때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 시장 침투 가격. 시장 침투 가격 전략.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저가격 전략이라고 해요. 여기 그냥 침투 가격 내지는 시장 침투예요. 침투 가격 전략. 저가격 전략이다. 특히 초기에. 초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바로 침투 가격 전략이다. vs 반대가 되겠죠. 반대. 고가격 전략도 있어요. 고가격 전략. 초기에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영어로는 스키밍이라고 그래요. 스키밍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얘는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싱이라고 그러죠. 자, 아까 얘는 어때요? 경쟁자가 많을 때 쓰는 전략이에요. 경쟁자가 많을 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전략,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라고 하고, 거기에 비해서 고가격 전략, 초기죠, 초기 고가격 전략을 쓰는 경우에는 독점력이 있는 경우예요. 독점력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경쟁자가 없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장 침투 전략은 어때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이라면 얘는 초기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에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런 전략이다. 점점점 가격은 얘는 떨어지겠죠. 얘는 가격이 점점점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38번.
신제품 개발 과정 중 소비자의 반응과 매출 가능성을 조사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냐? 이건 시험 마케팅 단계예요. 이제 물건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어떤 컨셉을 잡은 다음에 점점 단계가 가겠죠. 그때 시험 마케팅 단계에서 소비자의 반응, 매출 가능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험적으로 이제 마케팅 해보는 거잖아요, 이거.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다 기출됐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39번, 다음 중 디지털 제품 특징이 아닌 것. 뭐 최근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덕트 하면 프로덕트는 두 가지였어요. 예전에 한 가지였죠. 일반적인 재화, 유형의 재화. 근데 지금은 유형의 재화도 있지만 무형의 재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이 컨텐츠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컨텐츠죠. 서비스. 여러분들 컨텐츠 서비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넷플릭스 맨날 누르잖아요. 음악 들을 때도 뭐 멜론이 뭐 많이 듣죠? 유튜브 다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서비스 컨텐츠요, 컨텐츠. 무형의 재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이름하여 디지털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제품의 제작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제품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계속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할 때마다 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근데 두 번째,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은 별로 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뭐 그래프를 그린다면, 비용 측면으로 그린다면 수익은 극대화되죠. 일반적인 재화는 이런 형태로 돼요. 수익이라든가 생산성은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해야겠네. 여기 수익성, 아니면 생산성. 여기 시간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에는 수익성이, 생산성이 높았다가 어느 일정 인계점을 지나면 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서비스 제품 내지는 디지털 제품은 달라요. 초기에는 뭐 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수익성 내지는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요. 추가적인 비용도 거의 들지가 않죠. 세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계속 사람 누를 때마다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렇죠.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수학 체증의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경제학 이론이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수학 체감이에요. 수학 체감의 법칙.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점 생산량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디지털 제품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비용은 추가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닌 것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때요? 디지털 재화에서는 수학 체증이에요. 수학 체증의 법칙. 디지털 제품은 수학 체증. 일반적인 재화는 이거죠. 수학 체감입니다. 많이 쓰면 감모손실, 감가상각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정답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40번. 40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인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뭐냐? 일단 보시면 밑에 지문 보세요. 혁신의 함정, 수면제 효과, 더 나은 쥐덫의 오류, 구성의 오류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나마 아는 거 이 정도예요, 이거.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시험 준비하면서 저 정도는 아는데 나머지 혁신의 함정이라든가 수면제 효과, 더 나은 쥐덫의 오류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설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박스를 한번 보세요. 뛰어난 제품이라 해도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때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퇴출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개념은 뭐냐? 이거 혁신의 함정이라고 한다. 뭐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거죠. 40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25문제였어요. 25문제였으니까 아주 시험적인 문제, 실험적인 문제는 좀 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40문제니까 뭐 특히 여러분들이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들 한 번씩 출제자가 내보내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40번 문제가 출제자가 실험적으로 만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문제 다 풀어봤는데 난이도가 뭐 높은 문제도 몇 문제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 섭렵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